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고립된 장소입니다. 가장 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끝없는 얼음 아래에는 구조물, 화석, 그리고 단서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구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을 다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남극 대륙은 고대 지도에서 빈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문명의 가장자리에 있는 손대지 않은 얼어붙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남극 대륙은 호주의 2배 크기이며 유럽 전체보다도 큽니다. 이 대륙은 전 세계 얼음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덜멈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탐험이 심화되면서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지도에는 얼음이 없는 대륙이 나타납니다. 위성 이미지에는 자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칭적인 형태들이 포착됩니다. 남극 대륙은 눈과 침묵의 땅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연구구역, 금지된 발견,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이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 대륙에서 발견된 것들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이 얼음 아래에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와 발견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유일하게 금지된 대륙으로 만드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설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남극 대륙이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남극 엘스워스 산맥의 상공에서 촬영된 위성 이미지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과 웃음 사이에 숨겨진 한 봉우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산은 4개의 날카로운 면과 뾰족한 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곳은 기자 피라미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태의 지형은 엘스워스 산맥의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패트리어트 힐스 연구 기지에서 멀지 않은 외딴 산맥입니다. 이곳은 높이가 약 1265m에 달합니다. 공중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지역을 연구한 지질학자들은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것이 대부분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 산은 누나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나탁은 얼음 위로 솟아있는 봉우리를 말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강한 바람과 영하의 온도가 그 면들을 깎았습니다. 해빙과 재결빙의 순환 또한 다 이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날카로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침식은 동결융의 풍화라고 불립니다. 이는 추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돌에서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유명한 마터호른과 같은 곳에서도 유사한 피라미드 형태의 봉우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극 피라미드의 형태는 특이합니다. 삼각형 면을 가진 대부분의 자연 봉우리는 단지 한두 개의 평평한 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룹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과 독립이론가들은 이곳이 단순한 산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지형이 한때 인공 구조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이곳은 현재 두꺼운 얼음층 아래 묻혀있는 피라미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고대 피라미드들과 비교될 때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집트, 멕시코, 페루의 피라미드들은 모두 유사한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넓은 기단, 경사진 측면, 그리고 주요 방위와의 강력한 정렬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패턴이 건축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이해는 단일하고 오래된 원천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초기 문명들이
피라미드 건축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안정성과 상징적인 힘과 같은 실용적인 이유로 이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보스니아 피라미드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이론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곳의 큰 언덕들이 선사시대에 지어진 계단식 피라미드의 잔해를 숨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매끄러운 경사와 정렬된 모서리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인공적인 디자인에 가능한 징후로 봅니다. 동일한 주장들이 이제 엘스워스 산맥 일부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인근의 일부 산등성이와 눈 덮인 언덕들도 피라미드 형태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는 여러 봉우리들이 거의 대칭적인 선과 사각형의 기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의 지형들이 과학자들에게 그토록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접근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륙은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은 일부 지역에서 1600m 이상 두껍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육지의 작은 부분만이 보입니다. 혹독한 날씨, 외딴 위치, 그리고 국제 규제들로 인해 대규모 탐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지형들, 주위 간체의 지형들 뒤에 숨겨진 전 이야기가 여전히 감춰져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위성 기술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남극 대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고고도 이미지들은 얼음 표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더 많은 이상한 특징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크고 어두운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산비탈에 새겨진 문과 같은 모양을 닮았습니다. 심지어 인공적인 계단처럼 보이는 패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으며 연구자들과 이론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형 중 하나는 동남극의 외딴 지역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크고 직사각형 모양의 계구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곳은 두꺼운 눈과 얼음층에 둘러싸인 암벽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계구부의 형태는 이례적으로 깔끔하고 기하학적입니다. 날카로운 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자연 경관과는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이 구조물은 대칭성, 직선적인 모서리, 그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내부 때문에 돋보입니다. 일부는 이 문이 수미터 높이와 너비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곳은 대형 항공기가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빙하학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계구부가 암석 지형 주변의 얼음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형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한 바람과 온도 변화 또한 기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고 다시 어는 과정이 얼음의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이 움직일 때 이러한 틈은 기하학적인 모습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른바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산등성이의 꼭대승성이의 꼭대기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얼음 수위가 녹아서 낮아지면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당혹스러운 발견은 남극 해안 근처에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중 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넓은 동굴 입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곳은 눈 덮인 산의 기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굴의 어두운 내부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입구 주변에 있는 것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비탈의 바닥에는 여러 개의 어두운 수평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들은 서로 평행하게 뻗어 있으며 점차 상승하여 산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처럼 보입니다. 이 계단 형태의 지형은 현재의 지질학적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눈이나 암석의 자연적인 층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오수도 깔끔한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형태가 고대의 붕괴나 불균일한 융의 패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균일한 간격과 직선적인 디자인은 더 복잡한 기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지형들이 자연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해에는 계구부와 계단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또 다른 해에는 새로운 눈층 아래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강한 바람이나 계절 변화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다른 모양이나 추가된 세부 사항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 과거의 남극 대륙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얼어붙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얼음과 울부짖는 바람의 땅이 되기 훨씬 전에 이 대륙은 숲과 강이 있는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생명체를 지탱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과학적 증거는 이제 이 신비로운 땅의 다른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모습은 경이로움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지질학자들과 고식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지각 아래 깊이 묻힌 숲의 화석화된 잔해를 발굴해왔습니다. 비어드모어 빙하 지역에서 로버트 팔콘 스콧의 1972년 탐험대원들은 나뭇잎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뭇잎들은 너도밤나무의 잎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남극점에서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로 치부되었으나 나중에 연구들이 그들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더 남쪽으로는 알렉산더 세슨더 섬과 남극 반도에서 연구원들은 곧게 서 있는 화석화된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한때 번성했던 토양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 된 이 나무들 중 일부는 높이가 7m에 다 그 주변에는 고대꽃대, 꽃가루, 나뭇잎, 그리고 유기물 잔해가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부성한 온대우림에 속했습니다. 이 우림은 1억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이 숲들은 구불구불한 강, 습지, 그리고 해안 평야를 포함하는 더 큰 경관의 일부였습니다. 대륙이 남극점 근처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구의 기후는 극적으로 더 따뜻했습니다. 화석화된 식물군은 온도가 13에서 21도 셀시우스 범위였음을 시사합니다. 얼어붙는 추위의 긴 겨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록수종, 침엽수, 그리고 양치식물들이 경관을 지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긴 극지 밤의 달들 동안에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얼음 아래에서 이루어진 시추 작업은 이러한 표면 화석들이 시사하기 시작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한 팀은 남극 반도 해안가 퇴적층 깊은 곳에서 고대 꽃가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이 지역이 불과 1200만 년 전까지 툰드라로 덮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느리지만 꾸준한 빙하 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남극 대륙이 얼어붙은 황무지로 변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전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얼음이 없었습니다. 애따슴. 이러한 역사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륙에 초기 인류나 전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러한 생각을 강력히 부정합니다. 현재의 과학적 합의는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동안만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남극 빙상은 가장 오래된 알려진 샘플에 따르면 1400만 년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보고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견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사례에서는 지질 탐사팀이 더블데이 빙하 근처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로마 원형 극장에 필적할 만큼 충분히 큰 기초를 가진 기둥이 있는 건물로 묘사되었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석조 블록, 유물, 그리고 이상한 동물 상징이 새겨진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 심사 연구도 이 유적지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극 한복판에서 그러한 발견이 있었다는 단순한 암시는 호기심과 회의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는
남극 대륙에 대한 고대 지식과 관련된 가장 지속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도기자 지도 제작 작자인 피리 레이스가 1513년에 이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씁니다. 이 부분적인 세계 지도에는 남아메리카와 신비독 대륙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구습. 이 지도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남극 대륙을 명백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의 얼음 형태가 아닌 모습으로 본 것처럼 실제 육지와 닮은 해안선을 보여줍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전중세기에 훨씬 더 오래된 원본 지도에 접근하지 않고는 그러한 정확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피리 레이스 지도는 사라진 문명의 문헌을 사용하여 편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문명은 지리학과 탐사에 대한 진보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찰스 행굿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대중화했습니다. 그는 선사시대 해양 문화가 현대 역사가 시작되기 수천 년 전, 당시 얼음이 없던 남극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 해안선을 지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굿의 이론은 학계에서 풍떨게 비판받았지만 대중문화에서는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피리레이스 지도가 마지막 빙하기 당시 남극의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만년에서 4000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굿은 그 시기에 남극 대륙의 일부가 얼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리레이스 지도에 그려진 남아메리카 해안선의 정확성은 당시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거대한 남부대륙의 존재는 미지의 남부대륙인 테라 오스트랄리스에 대한 초기 믿음을 반영합니다. 후대의 탐험가들은 남극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지도 제작자들이 남극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이 더 오래된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를 더한 점, 현 영상 기술이 최근 남극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 숨겨진 광대한 고대 지형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동남극에서 과학자들은 위성 데이터와 얼음 투과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벨기에만큼 넓은 면적의 묻힌 계곡과 능선 지역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강과 날씨에 의해 형성된 이 지형은 적어도 1400만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언덕, 고원, 그리고 서로 연결된 수로를 가진 북유럽의 지형과 유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대 지형이 한때 식물을 지탱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지구 역사의 더 따뜻한 시기에는 야생동물까지도 지탱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남극의 변화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기후 예전 지구적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질학적 역사 내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간빙기라고 불리는 따뜻한 시기와 빙하기로 알려진 추운 시기를 겪습니다. 마지막 주요 빙하기는 약 26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2만 년 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약 12,000년 전에 끝나 현재의 따뜻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기 동안 지구의 전체 지역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땅은 눈과 얼음으로 덮입니다. 바다는 오르내립니다. 종들은 적응하거나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남극이 무성한 풍경에서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한 것은 이 자연주기의 가장 분명한 예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요인이 이 극적인 변화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주기 이동입니다. 이 현상은 진극 이동 또는 지각 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전체 외피가 내부층 위로 이동하여 지리적 극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축 기울기나 세차 운동처럼 점진적인 변화와는 다릅니다. 진극 이동은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륙 전체를 새로운 기후대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지구의 과거에 발생했다면
남극이 어떻게 온대 지역에서 남극으로 이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지구 지각이 과거에 실제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암석 형성 및 고대 해안선에 대한 일부 연구는 지구 표면의 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배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둘러싼 더 사변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입니다. 20세기 초 1년의 트랜스 리딩에서 케이시는 지구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후의 그리딩이 극적인 변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전체 지역의 침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예측 중 하나는 남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명이 없고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이 대륙이 다시 비옥해지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는 지구 축의 변화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땅을 드러내고 현대 문명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는 남극이 다시 생명을 지탱할 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얼어붙은 땅은 녹아 다시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만약 케이시의 예언이 고대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전의 문명이 한때 남극에서 번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명은 기후가 변하고 극이 이동했을 때 파괴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은 고대 숲의 잔해만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사람들의 흔적 또한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금지된 대륙은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비밀들 중 하나는 남극의 빙하 아래 호수들입니다. 이것들은 표면 아래 깊숙이 갇혀있는 숨겨진 수역으로 수킬로미터의 단단한 얼음에 의해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이 광대한 담수 호수는 동남극 빙상 아래 거의 4,000m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아마도 1,500만 년에서 2,500만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하고 빛없는 세상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연구된 환경 중 가장 외지고 신비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2012년에 마침내 호수의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시추 작업을 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지구를 걷기 시작하기 전부터 공기나 빛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세상으로 진입했습니다. 물이 시추공을 통해 암과 압력과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시추 유체와 섞여 적절한 샘플을 채취하기도 전에 임무를 끝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만이 아닙니다. 현재 대륙 전체에 걸쳐 400개가 넘는 빙하사 아래 호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도시만큼 큽니다. 다른 것들은 작고 일시적이며 얼음 아래 보이지 않는 저수지처럼 채워지고 비워집니다. 이 호수들은 태양열에 의해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구 내부의 열과 위쪽 얼음의 단열 압력으로 인해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호수들은 지하빙하 아래 강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얼어붙은 습지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탐험대들이 이 호수들 중 일부에 도달했습니다. 서남극 빙상 아래에 위치한 머서 호수는 놀라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한 어둠과 엄청난 압력 속에서 과학자들은 박테리아 생명체로 가득 찬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햇빛, 산소, 그리고 표면 영양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호수들이 완보동물이나 미세한 벌레와 같은 더 고등한 생명체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애니그마 호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얼음으로 덮인 호수수에는 이상한 구조물과 호수 바닥의 카펫이나 나무 모양과 유사한 풍부한 미생물 매트가 특징입니다. 이 생태계에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협력적이거나 기생적인 방식으로 다른 미생물과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복잡성은 가장 경험이 많은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요름, 다른 지역에서는 빙붕이 갈라지고 붕괴하면서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해저 일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조지 6세 빙붕 아래의 생태계를 드러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연구자들은 거대한 산호, 대형 바다거미,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끼 시생물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끼 생물들의 크기와 나이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심해 해류에 의해 운반되는 영양분 흐름에 의존하여 그곳에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경우로 피리너론 빙붕을 시추하는 동안 한 연구팀은 독특한 유기체를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팀이 해저에서 우연히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해면과 다른 알려지지 않은 여과 섭식자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동물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가장 가까운 햇빛 공급원으로부터 26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제메데. 이곳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존재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이를 섭취하고 성장하며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명체에게 완전히 적대적이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느린 해류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지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남극에 대한 접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혹독한 조건, 정치적 하바위에 그리고 환경보호는 대규모 탐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륙의 대부분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광대한 지역은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얼어붙은 세상에 열어놓은 몇 안 되는 창을 통해 볼 때 남극은 죽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과학자들이 눈과 얼음의 하얀 광활한 공간에서 보리라고 예상치 못한 것 중 하나는 선명한 붉은색 폭포입니다. 남극의 맹머도 드라이밸리 깊은 곳에서 이것이 바로 테일러 빙하 전면에서 흘러나옵니다. 블러드 폭포로 알려진 이 생생하고 초현실적인 특징은 얼어붙은 대륙에서 가장 기이한 자연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 색깔은 너무나 강렬하고 특이합니다. 수십 년 동안 블러드 블루 폭포는 남극에서 가장 섬뜩하고 설명되지 않는 광경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블러드 폭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 빙하 자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폭포는 5층 높이입니다. 그 깊고 붉은색 조는 주변 얼음을 마치 열린 상처처럼 물들이는 듯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추운 사막 중 하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진홍색 유출은 겉모습만이 충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바도 충격적입니다. 블러드 폭포 뒤에 숨겨진 과학적 설명은 그 모습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500만 년도 더 전의 빙하가 계곡을 덮기 훨씬 이전 이 지역은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가 물러나자 짠물 웅덩이들이 남겨졌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얼음층 아래에 봉인되었습니다. 400m 깊이의 빙하 아래 갇힌 이 고대 호수는 대기, 빛, 그리고 산소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더욱 짜게 변했습니다. 또한 주변 암석에서 나온 철과 다른 미네랄이 더욱 농축되었습니다. 오늘날 빙하 아래의 압력은 이 철분이 풍부하고 염도가 높은 물을 얼음 틈새를 통해 밀어냅니다. 물이 표면에 도달하면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됩니다. 철은 산화됩니다. 이 과정은 짙독이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짙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는 빙하 내부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적이면서도 기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블러드 폭포의 이야기는 그 화학적 특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물 속에는
미세 생명체에 고립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극한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산소 없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대신 철과 황을 먹고 삽니다. 이 미생물들은 극한의 고립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에서의 유사한 조건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블러드 폭포는 여전히 대한 이론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이론들 중 하나는 블러드 폭포가 숨겨진 치아 구조물과 연결된 자연 환기구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얼음 아래에 묻힌 오래전에 잊혀진 기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붉은 물은 단순히 산화된 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의 부산습물일 수 있으며 어쩌면 인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그 물이 생물학적 실험에서 새어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따르면 고대 또는 현대의 실험실이 빙하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험실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철과 미생물 생명체를 사용합니다. 과학자들이 남극의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논리를 거스르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합니다. 빙하와 빙하 아래 호수 너머, 화석과 고대 풍경 너머에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얼어붙은 땅이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비밀들은 과학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합니다. 가장 끈질긴 전설 중 하나는 딩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괴물은 남극 대륙 주변의 얼음물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하고 창백한 흰색의 인간형 생명체로 묘사됩니다. 딩겐은 길이가 3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연구 선박의 목격자들은 이 기묘한 형체가 물속에서 소리 없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파도 아래로 사라집니다. 그 얼굴은 두 개의 작은 눈과 넓고 무표정한 입을 가진 섬뜩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딩겐이 팔과 손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매끄럽고 지느러미가 있는 바다 생물처럼 묘사합니다. 그것은 근처를 떠다니는 빙산과 거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닌겐에 대한 첫 현대적 언급은 2000년대 초 일본 온라인 포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대중문화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미지의 해양 생물 형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남극이 따뜻하고 생명으로 가득했던 시세의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딩겐이 지능이 있고 심지어 땅 위를 걸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딩겐에 대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생물의 존재가 잠재적인 과학적 또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널리 퍼진 또 다른 전설 속 생물은 크라켄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신화와 북대서양과 관련이 있지만 남극해에도 이 바다 괴물의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2016년에 디셉션 섬 근처의 이 위성 이미지에서 물속에 긴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적인 괴물과 닮았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물체를 해저에서 솟아오른 암석 지형인 시스텍으로 식별했지만 그 유사성은 충분했습니다. 가장 큰 종류인 거대 오징어가 이 깊은 바다에 서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대 바다 생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남극의 어두운 바다에서 계속 번성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극의 모든 이야기가 괴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걸쳐 탐험가와 과학자들로부터 이상한 감각에 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과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근처 눈밭을 걷는다는 느낌이 포함됩니다. 남극 대륙의 완전한 어둠 속 긴 겨울과 외딴 연구 기지의 극심한 고립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어니스트 셰클턴 경 본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전설적인 영국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남극 탐험의 영웅시대 동안 남극 대륙으로 여러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1916년 사우스 조지아 섬을 가로지르는 필사적인 트레킹 중에 그는 자신의 작은 그룹과 함께 네 번째 멤버가 걷고 있다는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3명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의 동반자 2명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더 어둡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184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호프라는 이름의 영국 고래잡이 페가사우스 세스트 셰틀랜드 제도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얼음에 갇힌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제니라는 이름의 스쿠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유빙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이 이야기를 극지방 전설 중 가장 불안한 이야기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니호의 선원들은 모두 배 안에 죽은 채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똑바로 선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배의 항해, 일지, 갸이록에 따르면 마지막 메시지는 선장 자신이 썼습니다. 선장은 1823년 5월 4일에 마지막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71일 동안 식량이 없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프오는 이 발견을 기록했지만 제니호를 얼음에 갇힌 채 건드리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제니호는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맥머도 드라이밸리에서 나옵니다. 이 추운 사막 곳곳에는 초기 탐험대가 남긴 버려진 오두막과 전초 기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처에 주둔했던 인원들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눈밭의 발소리, 삐걱거리며 열리는 문,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가 포함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오두막 중 하나에 들어간 연구원들은 이상한 존재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구들이 섭하고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본 정확한 장소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극심한 고립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또한 혹독한 환경 조건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 중 하나에서 일하는 것에 심리적 영향을 언급합니다. 침묵, 추위, 끝없는 낮 또는 밤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청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섬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블러드 폴스가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집니다. 남극 대륙과 그 비밀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 위성과 국제 조약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얼어붙은 대륙은 탐험가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많은 정권들의 관심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즉, 그 중에는 나치 독일도 더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몇 년 동안 남극 전선은 야심차고 거의 잊힌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나중에 수많은 이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38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비밀 남극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원 기반의 목표였습니다. 독일은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해외 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래기름은 수요가 많았습니다. 마가린, 비누 및 기타 지방 기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독일은 노르웨이의 수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계획에는 자급자족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극해는 잠재력을 제공했습니다. 탐험대는 신속하게 조직되었습니다. 1938년 12월 17일에 MS 슈바벤란트호는 함부르크 항구를 떠났습니다. 82명의 남성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 해군 장교, 기술자, 그리고 한 명의 나치당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퀸 모드랜드의 거대하고 주인이 없는 영토였습니다. 이 땅은 영국과 노르웨이 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배는 남극 대륙의 얼음 해안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대의 돌은 이어 발 수상 비행기를 하늘로 띄웠습니다. 항공기는 광대한 육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영토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나치 문양이 새겨진 알루미늄 다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새로운 영토를 노이슈바벤란트 또는 신슈바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배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총 제곱킬로미터가 60만 제곱 탐험대가 넘는 지역을 지도와 지도 모셔했습니다. 이것은 대륙 그 부분에 알려진 지리를 크게. 일부 사진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컬러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이 귀중한 과학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임무는 1939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슈바벤란트호는 함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수천 장의 항공사진과 지질 관측 기록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데이터의 대부분은 전쟁의 혼란 속에 유실되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수십 년 동안 미공개스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문서들은 1950년대 후반에야 드러났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1938년부터 1939년까지의 탐험은 짧은 과학 임무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인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소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남극 대륙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찾거나 건설하기를 바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분쟁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코스트의 여파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극 대륙에 대한 독일의 관심이 고래기름과 지도를 넘어섰다고 믿었습니다. 전후 소문에 따르면 탐험의 진정한 목적은 대륙의 영구적인 거점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숨겨진 기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 시설은 얼음 아래 깊숙이 묻혔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피난처, 연구시설 또는 유럽에서의 패배 시 나치 엘리트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남극 아래에 비밀 나치 기지가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들이 이러한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1945년 7월 독일이 항복한 지 불과 두 달 후에 독일 잠수함 U-530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해군 기지 마르델 플라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잠수함 U-977이 비슷한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도착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그들의 긴 항해나 남대서양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항복하기 전에 고위 나치 인사나 귀중한 화목을 전 기지로 전달했다고 믿겨진 전초 기지로 일리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극 대륙의 나치 기지의 물리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반에 새겨진 터널, 버려진 구조물 또는 숨겨진 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이슈 바벤란트의 일부 지역, 특히 시르마허 오아시스는 활발한 과학 연구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독일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와 인도 등 국제 연구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이점프 작전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46년과 1947년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남극 군사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E. 버드 제독이 이끌었으며 4,700명이 넘는 병력과 13척의 함선, 수십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과 지도를 목표로 하는 과학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작전의 규모와 긴급성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 해군이 단순히 지리적인 것 이상에 대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버드 제독의 함대가 대륙에 여전히 활동 중인 나치 세력을 조사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파견되었다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하이점프 작전은 그 이전의 어떤 남극 탐험과도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후에 불안정한 평화 시기에 조직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야심, 차고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은 동부, 서부, 중부의 세 해군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그룹은 자체 항공기와 쇄빙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항공사진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륙을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극지방 조건에서 군사 장비를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리처드 H. 크루젠 소장이 태스크포스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극지 탐험가이자 훈장을 받은 해군 장교인 버드 제독은 다시 한번 남극 대륙에서 미국의 존재를 대표하는 대중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작전은 리틀 아메리카포라고 알려진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항공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탐험이 끝날 무렵 150만 제곱마일이 넘는 남극 지역이 촬영되었습니다. 수천 장의 이미지가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사진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버드 제독이 무엇을 만났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하이점프 작전은 1946년 12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는 예정보다 몇 주 일찍 종료되며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출발은 수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손상된 항공기, 설명할 수 없는 손실, 그리고 특이한 만남에 대한 보고서들이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어쩌면 무언가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들 중 하나는 이 임무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퀸모드 랜드 지역 근처에 있다고 소문난 지아나차 기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독일의 노이슈 바벤 탐험대가 탐사했던 곳과 동일한 영토였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임무에 참여한 많은 수의 군 인력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또한 첨단 기술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항공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항공기 추락 사고를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마틴 PBM-5 비행정 조지원의 치명적인 손실이 포함됩니다. 이 추락 사고로 3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이점프 작전 이후 몇 년 동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들은 버드 제독이 정찰 비행 중 놀라운 무언가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기록에 따르면 그의 항공기는 존재해서는 안 될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얼음 속 온화한 지대였고 녹색 계곡과 따뜻한 공기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그가 기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변화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또한 첨단 지하 문명의 존재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어떤 공식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한 문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탐험 중 버드 제독이 보관했던 비밀 일기라고 전해집니다. 이 문서에서 버드는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항공기와의 만남을 묘사합니다.
그의 계기판은 고장납니다. 그의 무전기는 장악됩니다. 그는 숨겨진 계곡의 착륙장으로 유도됩니다. 거기서 그는 빛나는 눈과 첨단 지식을 가진 키 큰 존재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를 지구 표면 아래 도시인 아갈타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갈타는 지구 자체 내부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신화 속 왕국입니다. 이 개념은 지구 공동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우리 행성은 단단한 구체가 아닙니다. 대신 층으로 이루어진 껍질입니다. 이 껍질은 광대한 내부 공간과 도시, 심지어 바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하 세계 중 가장 큰 아갈타는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으로 묘사됩니다. 때때로 오래된 존재들이라고 불리는 아갈타 사람들은 아갈타 사람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술은 지상에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연료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또한 자연의 힘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문화권의 이야기와 신화에 등장했습니다. 티베트 전통의 샴발라에서부터 마야 문명과 켈트족의 지하도시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이 모티프는 지구 아래 숨겨진 문명을 묘사합니다. 아갈타의 경우 이 이야기는 19세기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오컬트 작가들이 잃어버린 내부 세계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버드 제독과의 연결 고리가 이 이야기를 현대 시대와 남극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아갈타인들은 버드 제독에게 핵무기의 증가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지상 문명을 관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지상 문명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버드 제독은 그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상관들에게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평화와 균형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얼음을 통해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진본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기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버드 제독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이점프 작전의 일부에 대한 비밀 유지와 버드 제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일부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1947년 3월 칠레에서 발행된 희귀한 인터뷰에서 버드 제독은 미래에 남극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미국이 극지방 너머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가 그곳에 가서 본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더 많은 탐사대를 남극으로 반세했습니다. 1947년과 1948년에 윈드밀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1957년과 1958년 국제지구물리 관측년 동안에는 딥프리즈 작전이 있었습니다. 버드 제독은 여전히 참여했지만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57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이점프 작전의 모든 이야기는 추측의 대상입니다. 이 임무는 중요한 과학적 목표를 달성했고 남극의 지도 제작 지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적 규모와 빠른 종료는 이론가들을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단순한 훈련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 해군이 설명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그리고 특히 종전 후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이한 비행 기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체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본 어떤 항공기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들을 조용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며 원반 모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하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 보고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커져가는 미스터리는 일부 연구자들이 두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를 연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의 증가와 나치 독일의 비밀 기술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독일 과학자들은 고도로 발전된 무기, 제트기, 장거리 로켓, 그리고 실험적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치 지도부의 일부는 오컬트, 고대 신화, 그리고 숨겨진 힘에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밀과 신념의 세계 속에서 특정 지하 단체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아리아 신화와 숨겨진 내부 지구의 아이디어에 중점을 둔 툴레 협회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체가 이하 이야기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브릴 협회였습니다. 이 단체는 브릴이라는 신비한 힘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너지원은 기계를 움직이고 정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 따르면 브릴 협회 회원들은 명상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지성체와 접촉하기 위해 이것을 했습니다. 이 지성체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거나 심지어 지구 내부에서 온 존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이론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나치 과학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작동하는 기계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가지 이름이 이 이야기들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하우네부, 브릴,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의 다이 글로케입니다. 이것들은 실험용 항공기였다고 지입니다. 그것들은 원반이고 추정됩니다. 그것들은 원반 모양이고 조용했습니다. 알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 심지어 반중력으로도 구동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다이글로케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빛을 내고 섬뜩한 소리를 내는 종 모양의 기계로 묘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날개 없이 하늘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시간이나 공간을 조작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후대 작가들로부터 나왔으며 물리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나치 미확인 비행 물체 이론의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후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독일이 패배한 지 불과 2년 후인 1947년, 세계는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의 첫 번째 주요 물결을 보았습니다. 이 물결은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물체들이 우주에서 온 것인지 독일 과학자들이 만든 첨단 기계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 다수는 나치 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미국의 로켓 시스템과 첨단 항공기 개발을 도왔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비행 원반 기술에 대한 숨겨진 지식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일부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이 나치 설계로 만들어진 비밀기계의 시험 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또한 과학자, 문서, 그리고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두 초강대국은 냉전 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든 습득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만약 원반형 항공기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것들은 극비 군사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이나 소련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한 부분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치가 이 기계들을 혼자 만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치가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에 따르면 나치 지도자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다른 행성에서 왔든 다른 차원에서 왔든 비밀리에 그들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 연결은 회의, 꿈 또는 정신적 통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부에 따르면 전쟁 후 최고 나치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은 남극의 숨겨진 기지로 도피하여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책,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치 과학, 미확인 비행, 물체, 그리고 외계인을 연결하는 이론들은 더욱 상세하고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부는 나치가 외계인과 직접 협력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고대 문명에 잃어버린 기술, 즉 잊혀진 세계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치 독일이 많은 무기 개발 분야에서 시대를 훨씬 앞서갔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트 전투기, 첨단 로켓, 그리고 특이한 항공기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비행 원반, 반중력 기계 또는 외계인 접촉에 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실종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나 애초에 점치됐거나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성과 고해상도 영상의 시대는 남극의 신비로운 구석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 얼음 대륙에서 이상한 물체, 특이한 형성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형태의 목격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합니다. 구글어스와 같은 무뚜루두유의 두유여름, 구글어스와 같은 플랫폼의 도움으로 전 세계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화면에서 얼어붙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남극의 남대서양 구역에서 찍힌 하나의 특정 이미지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에 새겨진 길고 곧은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흔적은 비스듬히 놓여있는 거대하고 어두운 물체에서 끝났습니다. 이 이미지는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형 미확인 비행 물체의 추락 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는 흔적은 얼음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을 암시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묻히고 절반만 노출된 물체의 모양은 일련의 이론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 항공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 사진은 눈으로 절반쯤 덮인 이상한 타원형 구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매끄럽고 하얀 표면과 대조를 이루며 눈에 띄었습니다. 둥근 모양과 대칭적인 디자인은 그것을 인공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탐정들은 그것이 큰 원반, 심지어는 녹는 얼음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묻힌 비행체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끄럽고 굽은 가장자리에 주목하며 그것이 기계가 아니라 더 큰 숨겨진 구조물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지하시설로의 입구일 수 있다는 이론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격이 기술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널리 논의된 위성 발견 중 하나는 눈 위에서 올려다보는 거대한 얼굴을 닮았습니다. 남극의 남동부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큰 머리에 얼어붙은 형상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코 그리고 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얀 표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외계인의 얼굴로 명명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신화 속 존재나 고대 조각상에 비유했습니다. 얼음 속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남극이 잃어버린 과거의 잔재를 품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얼음 아래에 여전히 존재하는 감시자들의 현대적인 신호였습니다.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는 외로운 빙산의 위성 사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울어져 해빙 속에 반쯤 잠긴 커다란 배처럼 보였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유람선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창문과 갑판, 심지어 굴뚝까지 갖춘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실제 선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의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선은
지적 설계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건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론들은 비밀공학 실험부터 얼음 속에 갇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미지의 과거 유물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른 사진들과 현장 보고서에는 완벽하게 보존된 바다 표범 사체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체들은 바다에서 수마일 떨어진 높은 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라화된 잔해 중 일부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알려진 이동 경로와는 거리가 먼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또는 왜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멀리 내륙으로 이끌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 표범들이 멀리 떨어진 빙하에서 빛의 깜빡임을 쫓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깜빡임을 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잔해가 더 특이한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오래전 기후 변화를 보여주거나 땅의 모습이 달랐을 때 존재했던 경로를 나타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발견이 자연스러운 수수께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과거가 남긴 조용한 단서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남극과 관련된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과학, 기상조건, 그리고 지질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극이 지구상에서 가장 제한된 장소 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뿌리는 하나의 핵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남극 조약의 서명이었습니다. 1959년 12월 1일, 냉전은 점차 고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12개 국가가 컬럼비아 특별국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남극의 미래를 바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국가들에는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과학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연구는 1957년부터 1958년까지 국제지구물리 연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명한 것은 짧았고 단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곧 현대 역사상 가장 특이한 외교적 합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효과적인 합의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남극 조약은 1961년 6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남위 60도선 이남의 대륙 전체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군사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핵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투기되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과학 연구는 모든 서명국에게 자유롭고 개방되어야 했습니다. 국가들은 새로운 영유권 주장을 하거나 기존 주장을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숭고한 노려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평화를 위해 독특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더 많은 국가들이 서명했습니다. 오늘날 50개가 넘는 국가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협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당시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조약의 진정한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단 14년 만에 서명되었습니다. 냉전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무기, 우주,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 면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들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개척 육지를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기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이론가들에게는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남극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남극은
기술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그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조차 특별한 승인, 훈련, 그리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은 방문할 수 있지만 특정 해안 지역에서만, 그리고 엄격한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내륙은 거의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기지는 허가 없이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남극을 금단의 세계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계 기술이 얼음 아래 묻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극이 한때 잃어버린 문명의 고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틀란티스나 다른 고대 신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그곳에서 비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대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비밀, 감시, 그리고 제한, 이 모든 것이 진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극조약은 현재 남극조약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협정과 특별 환경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기반을 둔 자체 사무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회원국들은 과학, 안전, 그리고 보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납니다. 하지만 이 회의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남극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남극이 금단의 대륙에 불과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남극은 거대한 자연 실험실입니다. 그곳은 과거가 얼음 속에 보존된 장소입니다. 우리 행성의 미래 또한 그곳에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화, 음모, 그리고 전설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진정한 중요성은 훨씬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극이 숨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남극이 드러내는 것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극으로의 과학 임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km 이상 두꺼운 얼음층 깊숙이 고대 공기층이 갇혀 있습니다. 각 층은 타임캡슐입니다. 그것은 기온, 대기, 가스, 그리고 100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환경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얼음을 시추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지구의 기후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늘날 빠르게 온난화되는 세계와 그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85년에 남극 상공에서 오존층 구멍이 발견된 것은 단 한 가지 예시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남극 과학이 보이지 않지만 전 지구적인 위협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음이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을 제공하는 동안 남극의 미래는 훨씬 덜 예상되는 침입자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침입자들은 실제하며 살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남극에 도달하는 비토착 종의 증가를 경고합니다. 이 종들은 선박, 항공기, 식량 공급품,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신발에 의해 운반됩니다. 연구 선박에 몰래 탑승한 한 마리의 지팔이나 재킷에 붙은 실삿 하나도 심각한 생물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호주의 데이비스 기지에 있던 수경 재배 시설이 작은 외래종에 의해 외래종해에 점령당했습니다. 이것은 콜렘볼라, 즉 톡톡이었습니다. 이 무척추 동물들은 대륙의 그 부분에서 이전에 전혀 목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그것들은 수면 위를 떠다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전체 시설은 폐쇄되었고 소독되었으며 결국 현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발생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이 취약한 생태계에서는 가장 작은 침입자조차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침입들은
탐지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예, 영구기지의 하수도 시스템에서 발견된 버섯파리는 2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세계 각지의 홍합과 같은 해양 종들도 남극 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관광선이나 연구 선박의 선체에 의해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작지만 이 생물들은 확산될 경우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남극의 바깥 가장자리가 녹으면서 한때 얼음으로 보호되던 많은 지역들이 곧 접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 해충을 포함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생물학적 침입은 단순한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남극의 생명 균형은 섬세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채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그 고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토착종을 기록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종들이 새로운 침입자들에 의해 밀려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남극은 산업 발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구상 마지막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토착 생명체의 침입이 훨씬 더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 생태계, 즉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극의 외래 유기체가 도래하는 것은 외계 생명체 이론 뒤에 있는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과학자들이 외래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외부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남극이 따뜻해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광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급로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남극을 보호했던 혹독한 추위, 거친 바다, 그리고 엄청난 외딴 지역이라는 장벽들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숨겨진 대륙에서 또 다른 큰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구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난 1세기 동안 평균 지구 기온은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남극만큼 이 변화를 깊이 느낀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극 반도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기온이 거의 3도 셀시우스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빙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해빙은 매년 더 일찍 녹고 있습니다. 전체 빙붕 또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 지구적인 것입니다. 남극은 두꺼운 얼음층 속에 전 세계 담수의 약 90%를 품고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할 것입니다. 서남극 빙상의 완전한 붕괴만으로도 전 세계 해수면을 3m 이상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붕괴는 수세기가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 물러나면서 과학자들은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은 다시 푸르게 변할까요?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대륙은 항상 얼음으로 덮여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공룡시대 동안 남극은 따뜻하고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화석 기록은 이 대륙이 한때 나무, 양치류 그리고 심지어 산불과 함께 풍부한 생태계를 지탱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는 고대 강과 계곡의 잔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체의 풍경이 시간에 갇혀 얼어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현재 속도로 계속 따뜻해진다면 남극 대륙의 일부, 특히 해안선은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세기 말까지 더 따뜻한 기온과 늘어난 강우량으로 인해 초원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인한 식물들도
남극 대륙 가장자리를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루그래스와 같은 침입성 종은 이미 남극 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온화한 환경을 선호하는 젠투 펭귄 서식지 또한 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200년 안에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특히 해안 근처가 제한적인 농업을 지탱할 만큼 온화해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리, 감자, 그리고 방목들이 감자, 그리고 방목 동물들이 신중하게 짧은 재배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작은 인간 거주지가 언젠가 수입 식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녹색화는 대가를 수반합니다. 빙상융해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꿀 것입니다. 해의 수면 상승은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생존해온 생태계는 새로운 종에 의해 압도될 수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황야와 남극의 얼어붙은 침묵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극한 환경은 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극심한 온난화 속에서도 수개월간의 어둠과 낮은 태양 고도가 포함됩니다. 대륙의 대부분, 특히 내륙 깊은 곳은 여전히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이나 장기적인 정착지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어두울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더 오래 비추고 기온이 더 높아지는 가장자리에서는 생명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남극 대륙이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도 지역이 더 뜨거워짐에 따라 생명을 위한 차가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류가 일단 빙하, 융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유물로 여겨졌던 남극 대륙은 인간 영향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원격 기지와 위성을 통해 남극 대륙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얼음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대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빙하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밀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숨겨왔던 것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남극 대륙은 마지막 위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침묵, 과학, 그리고 의심의 땅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만의 질문이나 이론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남극 대륙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험하는 동안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